네, 그러면 2주차 두 번째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교재는 49쪽 인지발달 이론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신분석 이론은 아동의 무의식적인 사고를 강조를 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을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인지 발달 이론은 뭐냐? 자, 제가 이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이름을 보면 이 이론이 뭘 강조하고 중요하게 얘기하는지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인지라는 게 들어있어요. 인지라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아동의 의식적인 사고를 강조한다. 이게 정신분석 이론과 인지발달 이론의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몇 가지 이론을 배우냐면 총 3가지 이론을 배우실 건데, 첫 번째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두 번째는 정보처리 이론, 세 번째는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 이렇게 3가지 이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아제의 이론을부터 보실 건데,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학자분이 피아제고요. 교재 50쪽에 보시면 교재에는 더 뭔가 재밌는 사진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피아제는 아이가 3명이 자녀가 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자로서 이 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을 하면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된 거죠. 관찰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동과 성인의 사고가 되게 다를 수 있구나, 이걸 발견했고, 이걸 토대로 이 인지발달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인지발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발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기 때부터 지금처럼 고차원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발달 심리를 배우고 이거를 이해하고 또 내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인지 과정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거는 아기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이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대해서 이 피아제는 우리 자체를 유기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유기체와 우리를 둘러싼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적응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4개의 단계로 이제 피아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이 4개의 단계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잠깐 뒤에 보시면 여기 4개의 단계가 나와 있어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네. 네. 요 화면이 그 슬라이드가 다른 컴퓨터에서는 안 잘렸는데 이 컴퓨터에서 자꾸 잘리게 나와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하느라 영상이 잠깐 끊겼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나누어져 있는 걸 보이시죠?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 4단계가 되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4단계를 보기 전에 일단 인지발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식, 우리가 이제 스키마라고도 하는 도식, 적응, 동화, 조절, 평형, 이렇게 5가지의 개념은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라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도식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틀, 윤곽, 이걸 우리가 도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재 예시가 어떤 게 나오냐면 영화, 아주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화들에게는 빨기 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들은 그냥 뭐 손에 주어지는 대로 다 입에 가져가서 빨고 물고 뜯고 빨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 이제 치아가 나기 전이라 뜯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빠는 빨기 도식이라는 게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 빨기 도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뭐 자기 손가락도 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식들이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반사적인 몇 개밖에 없어요. 빨기도 사실 반사거든요. 그 아기 때 아기들한테 이렇게 손에다 입을 갖다 대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빤단 말이에요. 이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몇 개의 도식들이 이제 점점 아이들이 인지 발달을 해 나가면서 뭐 몇 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수십, 수만, 뭐 수천 개,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많은 도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제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인지적인 도식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제가 뭐 비행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동물, 뭐 너무 많아서 뭘 예로 들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틀 하나하나 이런 틀이나 뭐 윤곽 같은 것 이거를 도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식에는 여기 보시면 감각적, 행동적, 인지적 지식이나 기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의 도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되게 단순하고 몇 개 안 되는 도식으로 시작해서 점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식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는 이제 살면서 계속해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 적응이 뭐냐? 우리가 환경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도식이 변화하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적응, 이렇게 여기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예시를 보시면 50페이지 아래쪽에 홍관조 수컷은 선명한 붉은색인 반면 암컷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옅은 엷은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엷은 갈색조를 띄어서 종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줄인다.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 수컷이나 암컷의 색깔이 이렇지 않았는데 뭔가 생존을 위해서 환경하고 상호작용, 환경에서 자꾸 위협이 있으니까 그 위협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건데 이게 이제 적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응에는 이렇게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얘네들 송간조가 새인데 새의 어떤 깃털의 색깔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적응도 있지만 우리가 빨기 도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빨기 도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다가 점점 이거는 빠는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옛날에 무조건 빨아서 음식을 섭취했다면 이제는 숟가락으로 떠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도식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도 환경에 내가 맞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과정 안에 뭐가 있냐? 동화와 조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위해서는 동화도 하고 조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동화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을 빨아야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기도식이 당연히 이제 반사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 빨기도식 엄마 젖을 생존을 위해서 엄마 젖을 빠는 그 빨기도식이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손에 잡히는 딸랑이도 빨고 뭐 엄마가 뭘 줄까요? 이불을 줘도 빨고 뭘 줘도 빨고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나에게 새롭게 들어오는 자극들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기존에 갖고 있는 도식에 그거를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딸랑이는 빨기보다는 흔들으라고 주는 건데
얘는 이제 빨개도식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빠는 거죠. 근데 그걸 동화라고 한다면 조절은 이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조절은 딸랑이를 이제 줬는데 딸랑이를 아무리 빨아도 뭐가 맛있는 게 안 나와요. 뭐 배고플 때 빨아봤자 별로 뭐 혀기가 채워지지도 않아. 근데 얘를 흔들어 보니까 소리가 나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빨기 도식밖에 없던 아이가 이제는 흔드는 새로운 도식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바로 조절 과정인데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도식만으로 얘가 해석이 안 되면 내 도식을 바꾸는 거죠. 새롭게 도식이 추가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조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이제 적응을 잘하고 살려면 동화만 일어나도 안 되고 조절만 일어나도 안 돼요. 두 개가 균형 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일어난 상태를 평형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동화와 조절이 잘 균형 있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자극을 만나면 기존의 도식에 동화를 시켜서 동화가 성공이 되지만 또 거기에 동화가 안 되는 것들은 또 조절 과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평형의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교재 내용을 보시면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이 예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평형의 예시를 같이 좀 볼게요. 51쪽 중간쯤부터 나와 있는데요. 5살 된 아이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물체는 새라고 배웠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늘을 딱 봤더니 비행기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 새라는 도식밖에 없어요. 그럼 비행기를 보면서 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뭔가 느낌이 새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다른 거예요. 일단 크기도 너무 다르고 새랑은 좀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 저거 뭐야?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누구야? 이거는 새가 아니라 비행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아이는 처음에는 동화를 했죠. 그래서 비행기를 보고 새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이제 도와줘서 새로운 비행기라는 도식을 갖게 됐죠. 그게 이제 조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새하고 비행기가 차이가 있구나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건데 이거를 우리가 평형의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은 말씀을 드렸고 그럼 피아제는 인간의 발달, 특히 이제 이 인지발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로 넘어갈게요. 아까 잠깐 보셨는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요거를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처음에가 어떤 식이라고 했냐면 감각운동기라고 했어요. 이때 이 아이를 보면 여기 꼬꼬마 요 아이를 보시면 이 아이는 그냥 어떤 인지적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물을 보고 이 물이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지도 못해요. 아직 이제 언어가 유창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감각운동기. 그러니까 감각으로 이제 뭔가 사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시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전조작기로 넘어가면 2에서 7세까지가 여기 전조작기인데 이때는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이제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 전 단계의 특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거 물이네 요렇게까지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구체적 조작기는 보시면 7살에서 11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 아이가 물잔을 2개 들고 있죠. 모양이 달라요. 하나는 약간 넓적하게 생겼다면 하나는 되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근데
넓적한 물잔이랑 길쭉한 물잔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의 높이가 다르겠죠. 잔의 모양이 다르니까. 근데 얘네들은 현재는 높이가 다르지만 원래는 같은 잔에 있던 물이야. 얘네들은 컵의 모양은 다르지만 물의 양은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구체적 조작기 단계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인지 발달이 되어가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2살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형식적 조작기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는 추상적인 개념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물이 절반이 차 있다는 것은 물이 비었다는 거야. 물이 어느 정도 비어 있다고 말해야 돼.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다고 말해야 돼. 뭐 이런 추상적인 그런 개념적인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단계가 형식적 조작기. 그러니까 점점 인지의 수준이 발달이 쭉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4단계로 나눠 놓은 게 피아제의 업적이고 이 각 단계별로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설명 거의 드렸는데 저 감각운동기 때는 보시면 교재 51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거의 반사행동만 출생하자마자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점점 의도적 행동으로 발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 개념이 획득이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 자세히 배울 거라 여기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상 영속성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다 안 가려지네요. 다 가려지는 거 없나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면 여러분은 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영아들은 이거를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여기 여전히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대상 영속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감각운동기에 원래 없다가 형성이 되고요. 전조작기에는 언어, 말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상징 이런 걸 표상이라고 하는데 표상적 사고 능력이 요 시기에 발달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이들이 되게 자아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때 특성들은 이런 건데 이런 것도 뒤에 가서 다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전조작기보다는 훨씬 더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보존 개념인데 예를 들면 뭐 동그란 찰흙을 납작하게 눌렀을 때 전조작기 아이들은 동그란 찰흙을 납작하게 누르면 찰흙이 더 늘어났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은 동그란 이렇게 있는 찰흙을 눌러도 아까 거랑 똑같은 뭐 질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게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12세 이후가 됐을 때 추상적인 상황에 논리적인 생각이 가능하다. 현재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 경험 이용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기다. 이때 이제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도 뒤에서 아주 자세히 더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지발달 이론 이제 두 번째 이론으로 정보처리 이론을 배우실 건데 이거는 이제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실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그 학습 이론이나 뭐 심리학 개론이나 다른 과목에서도 자세히 자세히 배우게 되시는 이론인 게 우리 인간이 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정보처리 이론 이렇게 이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정보처리? 이거는 컴퓨터 할 때 많이 쓰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인간이 생각을 하는 인지 과정을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 이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와 인간은 논리와 규칙을 사용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정보 처리 이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컴퓨터랑 인간을 어떻게 비교했냐? 컴퓨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여러분의 뭐 보고 계시는 본체라던가 모니터라던가 뭐 노트북일 수도 있고 이런 물리적인 장치가 하드웨어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뭐냐? 그 안에 뭐 윈도우가 돌아가고 뭐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플레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런 안에 그 내부라고 해야 되나?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게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그걸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면 물리적인 어떤 장치는 인간에게는 뇌에서 이제 인지 과정들이 일어나니까 뇌라던가 신경계 이런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라면 인간에게 소프트웨어는 진짜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이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나 책략 이런 것들.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의 체계를 보시면 세 가지가 얘기가 되는데 일단 우리는 외부 환경에서 정보들이 투입이 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에서도 뭔가 따닥따닥 이렇게 데이터를 투입을 시키죠. 그러면 컴퓨터가 뭐래요? 열심히 저장하죠. 저장을 안 하면 큰일 나죠. 날아가 버리죠. 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각기관, 우리의 5가지 오감에서 감각 그 기관에서 데이터들을 쫙쫙쫙쫙 투입이 되면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하고 전환을 시킵니다.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에요. 그때 이제 그때 활용되는 그런 과정은 부호화를 시키기도 하고 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억에 남기는 거죠.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우리 몇 월 며칠에 뭐 했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꺼내는 게 인출인데 이런 3가지 이런 단계들이 이 저장하고 전환하는 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산출입니다. 컴퓨터에서도 뭔가 결과가 아웃풋이 산출되게 되는데 인간도 이렇게 우리가 정보가 들어오고 얘를 저장시키고 전환시키고 했던 것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학습되고 발달되고 성숙한 이런 반응의 행동으로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째는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인지 이론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사회 들어갔고요. 문화 들어가 있어요. 아하, 비고츠키의 이론은 인지도 들어갔죠. 근데 여기 앞에 사회문화가 이제 붙어 있으니까 아하, 비고츠키는 인지가 발달될 때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론의 이름만 봐도 예측이 돼요. 자, 밑에 바로 그렇게 쓰여져 있죠. 아동의 발달에서 문화와 사회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기존의 삐아제의 이론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특성의 영향, 특성이란 말이 다른 말로 뭐가 떠오르지가 않는데, 특수성. 문화적인 특수성의 영향을 별로 고려를 안 했어요. 오히려 피아제의 이론에서는 문화 보편적인 그런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든 미국에 사는 아이든 일본에 사는 아이든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든 이런 유사한 인지 발달 단계를 거친다. 이런 걸 우리가 문화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삐아제의 이론은 문화 보편성이 더 강조가 된다면 비고츠키 이론은 문화적 특수성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냐에 따라서 발달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요. 제가 비고츠키 얼굴을 가려가지고 네, 조금 옮길게요.
그리고 아동이 부모, 또래, 교사, 그리고 기타 성인들하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사실 세대 간에 이렇게 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가치, 신념, 관습, 기술의 다음 세대 전수에 초점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 대화라는 게 필수적이다. 사실 우리가 이 대화가 없으면 아이들을 이 문화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로 발달시키기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아이가 말을 못할 때부터 계속 말을 걸고 가르치고 얘기해주고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문화적인 특수성을 갖추면서 발달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아동에게 무엇을 사고하고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그래서 이 이론이 문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비고츠키 이론도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실 텐데 여기는 이 이론에서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컴퓨터에 따라서 이게 화면이 자꾸 깨지게 되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이 아이들이 내가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수학 문제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풀지를 못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 수준보다 조금 어려워서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제시를 했을 때 도움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요 정도 난이도까지는 아이가 할 수 있다. 근데 도움을 주면 이 정도 난이도까지 풀 수 있다.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요 삼각형 있잖아요. 요 삼각형. 도움을 받았을 때 풀 수 있게 되는,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요 삼각형, 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사이의 영역, 요 삼각형을 근접 발달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역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접 발달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잘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계가 나옵니다. 비계, 삼겹살 비계 이런 거 아니고요. 요 그림, 이 건설 현장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위에 사진. 요게 이제 비계예요. 그래서 이게 건축물을 지을 때 비계를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안에 이제 건축물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 보조 수단인 거죠. 이 비계가 없으면 어떻게 짓겠어요, 그죠? 이제 비계를 먼저 설치하고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건축물을 짓고 이제 나중에 비계를 철거하는 그렇게 이제 건물을 짓는데 아동의 발달이나 교육에도 이 비계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계 역할은 유능한 어른이나 또래가 도움을 제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아이보다 성숙한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계를 통해서 발달을 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언어와 사고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고츠키는 언어를 중시했어요. 대화, 언어 이런 것들이 아동의 발달에 아주 중요하고 문화적인 특수성을 갖추는 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언어가 아동의 사고 발달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아동은 사실 혼잣말을 중얼중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게 점점 처음에는 큰 소리로 혼잣말 했다가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퍼즐을 맞출 때 이거 잘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씩 잘하면서 이 혼잣말이 점점 소리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혼잣말을 밖으로 내뱉는 경우는 잘 없죠. 혼자 속으로 생각만 하고 내부 언어로 처리를 하는데, 근데 물론 가끔 혼자 있을 때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성인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잣말이라는 것은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지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 놔야지.
그 다음에 이거는 똑바로 그어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삐아제는 이 혼잣말을 좀 미성숙한 특징으로 봤는데, 비고츠키는 혼잣말을 자기가 뭔가를 잘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되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고츠키는 이 언어와 사고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네, 비고츠키의 이론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는 성숙 이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